대전이 표방하고 있는 강령에서 벗어나 독자적 강령의 지배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것임을 다양한 논고를 통해 논증하고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고토가 그 주제 문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이하서술도 상고 성왕의 시대와 불교가 중국에 유입된 이후의 상황을 대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불교의 무용함과 그것이 본래 중국의 형용감이 결구망법에도 비상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가 사표 의향록에서 조홍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개별 단락과 구절의 연계성을 내며 세 번째로는 작품 전체의 명맥을 재차 환기시킴으로써 글을 맺는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산문을 바라보 품절이 없으면 괴멸된 군조가 왔다. 문장이란 맥락이 유통하여 호응이 상응하고 조의가 분명하여 빈주에 억울하짐이 없으며 품절이 엉정하여 왕복에 억울해짐이 없어야 한다. 물은 여기에서 모두 지극한 법이 있으니 소홀히할 수 없다라는 이 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작품을 분석하면 고문의 범주로 간주된 작품도 다음과 같은 예와 같이 편적 호응 관계에 기반을 두고서 글의 공과를 따져보는 비평이 게시될 수 있습니다. 그는 단락을 구성하는 각 구절들이 규칙적이고 단조로운 배치가 아니라 내용상이나 형식에 따라 형식상에 다채로운 변화를 주어서 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사법에도 주목을 했는데 그가 착정,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편지형 운영에 구체적인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편지형 구성을 중시하는 그의 비평 관점은 작품 운영에 대한 비평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문은 가능한 문체를 요구합니다. 사단이라는 말도 있듯이 가능한 경제적 언어로 풍부한 뜻을 담아내는 것이 고문의 기본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문인들은 가능한 작품 운영을 위해서 허사와 같은 문법적 기능 그의 옛사람이 좌시를 배우고자 했던 것은 대부분 작구의 간엄함이지 편장의 간엄함이 이와 같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라는 언급 속에서도 작구의 간결함은 편장 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그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작 단계에서 편장을 어떻게 구성하는가가 향후 작구 운영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즉 편장 구성의 일관성과 연계성 그리고 엄정성을 추구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독해 교육이나 글쓰기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 파악과 소재 선정, 문단과 단락 구성 등에 관한 논의가 과거 문인들의 비평 속에 이미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할 때 학습하거나 감상할 때 유용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주제가 담긴 문장을 중심으로 다른 문장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주제와 맥락을 찾는 것은 산문교육이 추구해야 할 기본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한문 산문 작품을 강독할 때 하나의 작품을 처음부터 무의미하게 읽고 풀이해주는 것보다 먼저 작품 전체를 풀이한 후에 학생들로 하여금 작품 내 주제는 무엇이고 그것을 담고 있는 문장은 어떤 것인지 찾게 하거나 주제문을 주요 성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역시 안석경의 산문 비평이 오늘날 한문 산문 교육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2009 개정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렇지만 상위 학교급이 하위 학교급의 성취 기준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 감안할 때 역시 중심 내용과 지기 의도 파악을 전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이 수록되어야 하고 하나의 작품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시스템 효과되어야 했는데 현재로서는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석경의 비평 방식은 심화 방법이 고등학교 한문 2나 대학에서 한문을 전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산문 교육 시간에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하나 지금 들어봤습니다. 그 예는 현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된 고등학교 한문이 교과와 같이 그 비평 방식을 현대 산문 교육에 활용할 경우 작품 해석에 얽매이지 않고 작품 전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작품 의 주제와 지은의 의도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독해력 증진을 통한 한문 능력 신장이라는 1차적 목표를 넘어 해당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초점을 둔 진정한 문화교육으로서의 산문 교육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용이 진실해야 하고 짜임새 있는 형식을 갖추어야 하며 문장과 문장이 연결관계가 분명하고 논리적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조롱문을 쓰려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주제가 분명해야 하고 그 주제를 다루는데 꼭 필요한 사실과 정보를 담아야 하며 단락 구성의 방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안석경의 산문 분석 방법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글을 쓰는가에 따라 글을 구성하는 방식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주제를 중심으로 특성 있게 글을 써야 하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안석경이 추구한 현장 구성의 일관성과 연계성 그리고 언어성은 오늘날 글쓰기 교육에서
오늘의 글쓰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글쓰기가 축구하는 정신과 지향점이 동일하다고 해서 전통적인 글쓰기와 오늘의 글쓰기는 표현하는 언어 체계가 다르므로 표현 방식이 다르죠. 그 자그마한 학회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부담 없이 와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제가 근래 한 3년간 가본 학회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분 중에서 어르신들이 오시고 하셔가지고 약간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그 발표문의 서술이 좀 완벽하지가 않아가지고요. 요점 위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되니까 먼저 연구전에 그건 좀 이따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양상을 살펴보고요. 그 의의가 무엇인지 내리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아까 양 선생님 발표에서 잠시 언급됐었는데요. 가장본이 지금 아마 그 낙질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한 2011년도에 동양공부에 가서 이 책을 직접 보고 실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좀 보여드리는 편이 나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네, 나왔던 모칼자본입니다. 나머지 4종의 필사본이 모두 동양문고에 수장이 되어 있고요. 아까 얘기 나왔던 사교집, 사교시초, 사교배집, 사교의학록이 모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교 선생에 대한 거의 모든 자료가 지금 동양문고에 수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문 이미지를 디지털로 만든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에 대해서 원문 이미지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그 자료 가치가 높은 자료로 제한을 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사교집 같은 경우에는 동양문고 수장 자료 4종이 모두 디지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사교집의 자료적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가운데 사교 말록은 여기 사교 별집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고서에서 제목을 딸 때 보통 그 본수제를 가장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 별집이라는 그 제목으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사교 말록이라는 저술이 가지는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제목을 굳이 본수제에서 따지 않고 표제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은 그 오타이자 교정에 대한 그 작업 지시 정도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가장 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장서인 같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그 동양고까지 가게 됐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점기 때 그 조선에 근무했던 말막 효사부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 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교 선생에 대한 모든 저술을 다 그 사람이 모아서 가져갔고 그리고 동양문고에 기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요거를 한 5책이 되는데요. 요거를 쭉 읽으면서 이 가운데 역사와 관련한 것들, 역사 인물과 관련한 기록들을 뽑아내가지고 그 가운데 좀 더 유의미한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다시 발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로는 문학론과 문학비평에 주목한 연구가 있습니다. 권지혁 선생님은 오늘 그 토론자로 와 계시고요. 정우봉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제 지도 교수님이어가지고 예전에 논문 쓰실 때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이어져 조조와 소열의 일에 미치자 말하기를 조조와 소열의 지혜가 기호감만 못하구나. 만약 조조가 소열제와 힘을 합쳐 헌제를 보좌하여 유비에게 관령, 공윤, 순열과 같은 천하들을 이끌어 묘당을 지키도록 하고 사마를 통일한 후에는 병권을 버리고 부전을 반납하고서 은자가 쓰는 각건을 쓰고 띠집으로 돌아와 공작과 빈객들을 사양하고 여러 자식들에게 오로지 시, 예나 독실하게 가르쳤다면 조비, 조식의 덕과 재주가 모두 흥성해져서 훗날의 장록이 더욱 높아졌을 것이다. 당이 될 게 아니라 차라리 유비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후한의 왕실을 보존하는 게 당연히 했어야 할 마땅한 도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점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언행일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상적인 인물형이라면 훌륭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기의 저술이나 말 그리고 행동을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좀 특이한 점입니다. 좀 육아의 보수적인 시선과는 좀 다른 면모를 보입니다. 기존의 논문에서도 이 점을 좀 어느 정도 주목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약간 그런 좀 여유가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7처와 관련한 논의로 이어지는 경력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30대 중반에 은거를 해서 거의 20년 가까이 은거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 나아가느냐 혹은 물러나서 실제 양상은 자기 자신의 지향과 일치하는 역사인물 같은 경우에 좀 높이 평가하고 지향과 어긋나는 사람들에서 비판하는 방식, 이건 뭐 너무 또 당연하다고. 저는요, 그 문중에 찾아가서 그 사표 별집 자료를 제공받고 그 사표 선생님의 조부님이 주계 선생님의 그 문책도 같이 제공을 받고 교수님 회화 선생님의 행장도 제공을 받아서 굉장히 중요하게 제 연구에 참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표 안석경은 평생에 걸쳐서 전국의 산수를 유람했으며 7편의 산수유기를 남겼습니다. 20대에 지은 유기가 4편이고 40대에 지은 유기가 3편입니다. 20대에 지은 유기는 모두 단편이 되기에 40대에 지은 유기는 단편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사표의 산수 애호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좌절과 불만에서 기인한 점에 주목하여 그의 춘추우리와 조선 중화 사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연구가 이루어진 이후에 10년간 사표의 산수유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연구의 단절이 방법론의 부족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전반적인 작품 세계와 맺는 관계나 18세기 유기사와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비교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사표의 산수유기를 다시 한번 10년 만에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다수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꿈을 기록한 작품인 몽기와 수필체로 자유롭게 기록한 필기 장르에서 산수유기와 관련된 대목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산수유기가 타 장르와 연결된 부분을 집중 검토해서 산수유기를 사표의 전반적 작품 세계와 연결시켜 조명하고자 합니다. 산수 기획문기 형상화 양상을 살피고 다른 한편으로는 18세기 산수유기의 새로운 특징과 관련해서 사표의 산수유기를 분석해서 그 작품에 나타난 사상과 형상화 양상 및 정보의 통치화 양상을 고찰해보자 합니다. 특히 꿈을 통해 내적 발견과 현실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중 너덜 작품에 산수 유람에 대한 애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에서 유람한 산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꿈에 대한 기록 중 꿈속에서 유람한 산을 형상화한 내용입니다. 꿈을 꾸게 되었는지 스스로 묻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주목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꿈속에서의 유람과 실제 유람을 연결시키려는 인식이고 반대로 산수유기에서 실제 경치를 보고 전에 꾸었던 꿈속의 경치와 동일함을 깨닫는 방식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금강산 유기 동행기의 한 대목입니다. 인용문 밑에 부분을 읽겠습니다. 인용고 간단했는데 실제 유람에서 같은 광경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그래서 이 장면은 사표의 금강산 유람이 이미 꿈속에서 예정되어 있었다는 신기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금강산의 기이한 경치와 어울려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즉 꿈과 실제를 밀접하게 관련시키는 인식은 꿈과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현실 속 유람을 보다 특별한 체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올라서 사방을 묘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실제 유람을 기록한 동행기와 꿈속의 유람을 기록한 일상기에 나온 사방의 조방이 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둘 다 다소 관념적이며 사표의 현실 인식이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동행기 중 서쪽의 조망에 대해 사만을 넘어 그 중국의 그 5개의 산과 4가지 모신 오악 사독과 중국의 성현을 일컬은 것으로 보아 서쪽은 조선과 중국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맥을 통해 조선으로 퍼지는 과정을 매우 실감나게 그리고 있습니다. 조선의 중화의 문명과 문화가 집성되었음에도 명왕조를 멸망시킨 청왕조를 처단할 수 없음을 한탄하는 대목에서 그의 조선 중화의식과 춘추의리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명에게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명에 대한 의리론과 청을 정벌해야 한다는 북벌론,
그리고 조선 중화의식을 엿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 세 가지 그 논리가 모두 통용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교는 현실과의 괴리로 내적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시적 묘사가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점도 주목을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1번부터 4번까지는 특히 시적 묘사가 잘 드러난 부분입니다. 보시면 그 1번은 천일대의 묘사이고 2번은 활성루에서 바라본 봉우리의 조망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4는 비유법을 사용해서 폭포를 용의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묘사하고 비늘과 갈기로 나누어 각각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부여한 점이 선정을 해서 한 학기 공부를 해봤는데 제대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리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읽어보면 참 마치 뜨거워집니다. 문헌가에서는 사실은 전문적인 논문집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론 가지고 쓴 건 아니고요. 그냥 에세이식으로 썼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었지만 사실은 거기 인용했던 시들 보면은 상당히 오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비참한 거는 15년이 지난 지금 분명히 잘못된 걸 알겠는데 그 올바른 건 무엇인지는 아직도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지금 발표는 그 당시 찾아놨던 자료들을 중심으로 한번 논문식으로 엮어본 것입니다. 예,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서론에서 둘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사교는 동시대인들의 평가나 스스로의 시에 대한 자부심, 시선지 편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8세기 조선의 한시 시단에서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독특한 면모를 밝혀내는 것이 용이치 않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부는 사교의 시세계에 대한 연구가 처음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의 시세계에 영향을 끼친 인물과 시 본질 및 시를 짓는 기법에 있어 어떤 인식을 지니고 있었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그 집에 수록된 304수와 금강산 기행문인 동행기에 수록된 20여 수의 작품, 또 사교만영 79수 외에도 일본 동양문고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교가 당시에 시인으로 명성을 떨쳤다는 사실을 동시대 인물의 기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용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앞에 인용한 글은 사교가 각종 사교는 시를 내용에 있어 특정한 인물에게 사사한 기록이 없습니다. 어려서 부친인 해화 선생에게 한문을 배웠고 김준을 비롯한 여러 은인 처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그 깊이를 더하였지만 대부분은 홀로 공부하여 깨우치는 독학 자극적인 경향이 강하였습니다. 또 부친의 이러한 학문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아 세상 모든 것이 다 있으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독학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집에 빠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정신적인 사표가 있었으니 경학과 처신에 있어서는 송시열이요 시와 문장에 있어서는 김창흑과 이병현을 쓸 수 있습니다. 부친인 안중과는 국민 발굴을 적극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김창흑과는 시대 차이로 인해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하였기에 논외로 하고 동시대로 살았던 이병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지와 그의 어떠한 식품을 배우고자 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시는 생각하겠습니다. 후보를 요람하며 우리나라의 수려한 자연 경험을 시도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이병현을 뵙고 강추받은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시 생략하겠습니다. 위의 시에서도 이병현이 깊고 넓은 기상을 통했다는 점과 속세의 영달을 달가워하지 않고 시집기를 즐겨했던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병현이 시경과 초사 및 사교는 위의 시에서 이병현이 고시와 당시 송시 등 모든 시체에 대한 수를 고쳤고 결국에 가서는 모든 시체를 초월하여 어느 특정한 시체에 구애받지 않는 식품을 지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조선의 한시사에서 송시와 당시의 대결 구도는 삼양과 농암 및 그 제자들이 활동하던 18세기 이르러 그 의미를 듣게 되는데 후제되어 있습니다. 사교가 이병현의 영향을 받아 어느 특정한 시체나 학교에 옮기지 않았다는 점은 아래의 글에서도 확인됩니다. 이 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위의 글은 청나라군이 단정적으로 하는 등 젊어서부터 한국 영화에 매진하신 건데 신문을 참작하는 데 있어 학문적 역량의 축적이 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자신의 고백 및 동시대인들의 언급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성역자들이 있는 일반적인 관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도심을 시군으로 드러내는 방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석교의 강과 정원들이 주목됩니다. 석교만 독특한 이론이 아니라 노동함과 삼형제에 분류했던 노동계획을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사실적인 논리입니다. 이들은 기존 시인들이 따랐던 시도를 버리고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자연과 현상을 자기 개성대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이고시를 걷던 5월9시 작품을 지었지만 정작 자신은 5월9시의 크게 능하지 못해 제대로 짓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구기되었습니다. 이 시의 첫 부분에서 조선의 시가 날마다 쇠퇴하여 탄식한다고 말하고 삼만시 다음 단락에서는 시적 대상의 내재해 있는 정신을 옮겨오면 자연스럽게 시가 지어진다는 점을 말하였습니다. 한쪽으로 좀 부족했고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만 적었습니다. 첫 번째로 속세의 촉발과 초의 미가 한다고 적어봤습니다. 이를 표출하도록 박성원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미련에서는 해가 떠오르는 곳에 있다는 신목으로 원수가 불화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조치를 통하여 보다 운전에 밝히고 있습니다. 위 시인 슬레에서 드러나듯이 석교에게 있어 조선은 동쪽 구석에 처박혀 아무 힘도 없는 나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는 당시 지식인들이 명이 망한 후 정통을 조선이 이겼다고 여긴 소중한 의식과도 구별이 됩니다. 장렬한 죽음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뭐 다 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부족한데 일단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는 강원대학교 한국교육과에 근무하는 허남국입니다. 이 멀리 강원도의 구매선까지 찾아오셔서 아침 9시부터 저녁 대표하는 학교 선생님의 연구를 하시는 학교께서 좋은 질의와 답변을 가능하면 3, 4분, 5분을 초과하지 않은 질의를 요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국대학교 양원석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김성중 선생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대 한국교육과에 근무하는 장문입니다. 제가 그 시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지만요. 발표자인 양호 선생님께서 시경의 주요 논쟁점들 그리고 사표 선생의 그 논쟁점에 대한 견해를 명료하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질문할 사항을 따로 찾지를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 경학사의 측면에 있어서 사표 선생의 그 경학에 대한 그 사고나 저술이 갖고 있는 가치, 의의, 위치 이런 것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발표자께 긴 설명을 청하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요즘 그 송구 말씀을 드리면 제가 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요. 제가 이 석교생의 지문을 읽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다음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론문을 읽어가겠습니다. 종합적 학문으로서의 경학이 비록 군대 학문의 세계적 편제의 경학적 변화가 경학의 변화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의견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주, 반주 혹은 탈주와 같은 주자와의 관계성을 연대된 기존의 접근 방식도 중요하겠지만 이와 각도를 달리해서 다각적인 방법론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았습니다. 이게 저는 그 성리학과 실학을 대립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중에 특정 학자를 어느 한쪽, 뭐 실학자냐 성리학자냐라고 귀속시키려는 주장이 해당 학자에 대해서 온당한 평가를 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돌고를 통해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거의 드물다가 특히 단편적인 이런 서술이 아닌 경학과 특유의 사색과 학문의 연속성 등에서 경전 분석을 저술문은 10여 년 전반에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학위 논문들이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양원 선생님의 발표문 그리고 그 학교 선생에 대한 기존의 연구 논조들을 비교해 보면서 아마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육아 경전 조작에 대한 문사적 접근의 연원을 저는 이제 존재 위배교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앞선 학자인 사표 선생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발표문 중에서 잠깐 제가 찾아보면은요, 이 시경에서 이제 소적편에서 용역지처를 통해서 시편 19의 기세 및 시안을 짚어내는 부분이나 규중이마편, 유여동보편에서 시편 내 시구 간의 일성, 시어 간의 대응성을 강조하는 부분 중에서 그 시편의 의미 상징 맥락을 수사학적으로 독해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논어 관련 증거 접할 수 없었고 또 위백규는 시경에 관련 수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표와 문제를 비교하는 데가 말씀드릴 수가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발표자께서 그 사표 선생의 시경 관련 수업을 쭉 읽어하셨으니까 좀 더 문사 방면 서술을 소개해 주신다면 그 사표 시경론의 주요 내용과 특징이 좀 더 잘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이제 학자 개인적 측면도 있고 시대 상황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만약에 각 경전에 문사적 접근을 했다면 분명히 그에 대한 차이도 존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경전에 따른 문사적 접근의 경향이 다를 수가 있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 문제 위백규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을 때 그 문제 위백규는 왜 내가 경전 문장에 대해서 가치를 밝히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당시에 폐관소품제를 비롯한 이러한 여러 가지 물체들에 의해서 경전의 문장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것을 내가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요. 접근 방법과 그 내용이 아마도 우리나라 경학사를 다채롭게 하고 나아가 경학사의 한 축을 서술하는 근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단을 흥분된 마음으로 답을 해보면서 토론을 간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은 잘 들었습니다. 저에게 엄청 큰 숙제를 내주셨는데, 그리고 사실은 제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가장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을 저는 아주 짤막하게만 썼습니다만, 그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토론문인 것 같습니다. 김성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사적 접근 방법으로 사표 선생을 같이 조명하게 된다면 한국 경학사에서 사표 선생의 위상이 높아지고 또 경학사의 새로운 방법을 서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지문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김성훈 선생님께서 토론문을 쓰시면서 저한테 자료 좀 보내라고 했는데 이미 인터넷 자료가 없어서 빨리 보내드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저장량으로 말로 사표지 중에 다 어쨌든 영입되고 배포되어 있습니다만 지문만 현재는 일부만 복사가 돼서 대학 도서관에서 거의 찾을 수 없고요. 네, 이게 좀 더 넓게 공개가 된다면 사표 선생의 경학 관련의 연구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시경 같은 경우는 다른 경서에 비해서 우리 주저와의 관계성을 언급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2000년 시경학사에서 언급됐던 기본적인 쟁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론에 대해서까지 나아가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저는 최소한 기존의 시경학사에서 중요시해야 되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한 협회 선생의 견해를 제시하는 수준까지만 발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성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사적 접근의 방법인데 제가 발표문 끝부분에 써놨습니다. 시경에 대한 문학적이고 수사적인 이해가 사표 선생의 지문, 시전의 지문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기존에 윤준 선생님이나 정우 선생님께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김성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좀 구체적인 이런 사항들, 문사적 접근의 이유라든가 차이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표 선생의 경학, 시경의 부분의 의의를 다시 한번 명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문의 목차에서 시경론 다음에 사실은 한 챕터 더 쓰려고 했습니다. 시경 해석의 방법론이라고 해서 문사적 접근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쓰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향후에 이거 원고 제출할 때는 문사적 방법 측면의 특징과 이런 것들을 같이 더 추가해서 논문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읽어보니까 그 식용구글에서는 그 비평 용어로 연방을 잘 찾아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씀하셨던 부분을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